자, 이 이익용 처분계산서도 여기까지가 올해 2019년도에 전기에 일어난 거고 나머지는 2020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부분만 작성할 거고 그래서 아래 내용이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너무 많이 열어뒀네. 자,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들어가서 자, 먼저 첫 시작은 우리 처분 예정일 확정일 여기에는 예정일이라 적었어. 3월 31일이네요. 그러면 2020년 3월 31일 날 전기에 이월되어 들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금액이 7,630만 8천원이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우리 지금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게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이번 회계기간에 순이익 뺄 것 다 뺀 이익이 얼마다죠? 그 이 두 개가 들어와서 이 금액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금액이 자 그럼 이제 얘도 작성이 끝났고 그럼 이 이익여금이 이제 우리 재무상태표에 우리 작성할 때 썼던 이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하고 일치하겠죠. 우리 교재 파일에 보는 그 단기 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적혀 있는 게 지금 이 금액하고 일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제가 이 순환 연결고리를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 제조업에 자, 이 순서가 자, 우리 전기자를 빼면 원래 첫 번째가 제조 원가 명세서고 두 번째가 손익 계산서고 세 번째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고 네 번째가 재무 상태표예요. 이게 우리 순환 원리의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은 첫 번째 물건 만들어야지 팔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물건 만드는 게 첫 번째라서 제조원가 명세서가 물건 만드는데 들어간 돈들을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시작을 해서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우리 회사가 이제 판매하고 관리하는 행동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남긴 돈 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우리가 남긴 돈을 어떻게 처분하고 하는 거죠. 그럼 기업이 처분하고 나면 남은 돈은 이제 마지막 우리 법인의 재산이니까 그 재산을 재무상태표에 보여주는 이 순서가 나중에 우리 마감하는 순서고 장부 이거 재무를 이자자로 잘못 썼죠. 재무제표 순환 원리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앞에다가 이름을 이렇게만 전기분만 붙여놓은 거죠. 전기분 원가 명세서다. 전기분 걸로 할 거니까 얘도 전기분 손익 계산서다. 얘는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다. 우리 K랩에서는 얘도 전기분 재무 상태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이 순서를 가지고 좀 보게 되면 지금 전기분 걸로 하면 이제 이 글자로 적혀 있는 얘네들이 똑같은 순서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 자, 전기분 재무제표 적혀 있는 곳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메뉴를 하나씩 클릭하면서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에
우리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얘를 작성하는 목적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전기분 원가 명세서 여기에는 500번대의 비용들로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주로 500번대에 대해서. 그럼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우리 컴퓨터로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측 제일 하단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적혀 있죠. 이걸 여기에 이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작성한 거예요. 이 제조 원가 명세서는. 자, 그럼 자, 두 번째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여기에는 우리가 앞에 적혀 있던 거 보시면 800번대 비용하고 900번대 수익 비용이 적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단기 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제품 매출 원가라는 곳에서 금액을 클릭을 해 보시면, 클릭했을 때에 여기 안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얘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게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손익계산서가 매장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오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오는 단계인데, 공장에서 만든 물건의 금액이 바뀌면 여기 손익계산서도 이 금액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액을 쓰는데 870만 원을 780만 원으로 잘못 썼어요.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걸 올바르게 수정하면 한 내용이 여기 500번대로 사용하고 있던 전기분 원가 명세서의 정보였다라고 하면 이 금액이 변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변하면 손익계산서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금액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같은 금액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얘하고 지금 얘는 금액이 같은 금액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이야기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품 매출 원가에 금액 클릭하면 나오는 얘. 지금 이거하고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이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제가 글로 쓴 거예요. 지금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 금액이 만약에 바뀌면 단기 순이익이 바뀌기도 하고, 800번대 비용이나 영업외 수익 비용이 900번대의 수익 비용이 바뀌어도 손익계산서의 금액이 바뀌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에 우리는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을 하는데,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얘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우리가 여기에서 산출을 할 거예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자, 그런데 자, 중간에 보면 단기 순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단기 순이익이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하고 일치해야 돼요. 얘도 내가 남긴 돈이라는 게 손익계산서에서 남긴 거랑 그 이전에 우리 그 이익잉여금 남은 거랑 이번 단기 손익계산서에서 남긴 거랑 합쳐진 값이 이 금액일 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금액이 바뀌게 되면 지금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의 금액도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보면 얘는 자산, 부채, 자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뭔가 값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라고 나와서 얘는 결론적으로 대차 차익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대차 차익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봤을 때에 2월 이익 잉여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에 적혀 있는 금액이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과 금액이 일치해야 돼요. 자, 이쪽 아래쪽에 쓸게요. 얘가 지금 이하고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방금 4개 장부하고 재무제표하고 제가 장부 재무제표라 말하는 이유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랑 원가명세서는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엮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기분 원가명세서의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그리고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기말 제품 재고액, 얘네들 전부 다 우리 수정은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원재료 제공품 제품 잔액을 수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 순환 원리들을 좀 이해하면서 본 김에 같이 보자고 제가 설명드리는데 나중에 우리 시험 전에는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원활하게 되도록 좀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 우리 전산회계 1급 시험에 지금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쓴 거 있죠. 얘네들 연결되는 걸 알고 있는지 질문을 실기에서 4점짜리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에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면 틀리면 나중에 대차 차익이 떠가지고 내가 문제를 틀렸다는 걸 알고 시작하게 돼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풀었는데 얘는 확실히 틀렸다는 걸 알면 문제 시험 볼 때 컨디션이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잘 맞추실 수 있도록 제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좀 툴을 만들어 가지고 몇 번 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얘네들이 이렇게 우리가 봤던 글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지금 이거예요. 여기에서 금액 하나가 바뀌었죠. 실수해서 빠뜨렸죠. 그럼 얘 때문에 이 금액이 바뀌고 이 금액이 바뀌면 얘가 바뀌니까 이 금액도 바뀔 거고 얘가 바뀌면 여기 금액이 바뀌겠죠. 그러면 얘도 바뀌고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차익 없이 딱 맞아질 거니까 다 같이 하나가 틀리면 앞쪽이 틀리면
아래쪽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게 얘네들의 순환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순환 원리. 자, 그럼 이제 우리 컴퓨터 보는 거에 마지막으로 이제 431페이지로 갑시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우리 AT 시험에서는 우리 그 자금 관리가 시험의 챕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음 만길자도 쓰고 등록도 하고 금융거래처도 많이 관리를 해야 되고 금융거래처 안 쓰면 시험 문제 틀리게 되는데 우리 세무사의 전산세무회계 시험은 자금 관리가 시험 자체의 챕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음이 적혀 있어도 뭐 어음의 만기 이런 것 아예 질문도 안 할 거고 여기 입력도 안 시키고 그리고 은행에 대해서도 사실 크게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냥 보통 예금에서 나갔다 당장예금에서 나갈 거다 그런 것만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네들도 시험에 나오면 주로 4점짜리로 나오는데 자, 위치는 여기 거래처별 초기 2월 있죠. 여기로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도 불러오기를 하면 전부 다 불러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F2번 누르면 당좌 예금이 있죠. 그리고 당좌 예금의 국민은행이고 금액은 2,500만 원이다. 이건 재무상태표에 내가 써져 있으면 그 금액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 당좌 예금은 국민은행 거다 라고 쓰는 거고 다음 두 번째는 보통 예금 보통 예금의 거래처는 우리은행이고 다음 외상매출금은 세 군데가 있네요. 자, 그럼 외상매출금 현대전자, LG전자, 대우전자. 그럼 얘도 금액을 쓰면 우측 아래 여기에 이렇게 써야겠고 차액이 영원히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 2,800이 재무상태표에 썼으면 내가 쓴 내역이 얘가 2,800이 딱 맞으면 차익이 영원히 나오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얘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맞춰지면 잘 풀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 받을 어음은 아남전자. 자, 지금 이 어음에 대해서는 스마트A에서는 우리가 탭키나 더블 클릭을 해서 어음 정보를 썼는데 얘는 쓴다면 여기 아래쪽에다 써요. 그런데 지금 정보나 뭐 이런 걸 아무것도 안 적기 때문에 뭐 굳이 쓸 필요는 없겠죠. 뭐 쓸 수도 없고. 자, 이제 외상매입금 태창산업 광주정밀 전남테크 그리고 미지급금의 농협카드 그리고 선수금의
현대전자. 단기 차입금의 우리은행. 장기 차입금이 국민은행.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어요. 자, 우리 실기했던 거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따로 연습하실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계정 과목 쓰려고 그러면 F2번 눌렀구나. 숫자 쓸 때에 그냥 뭐 0 3번 누르든 플러스 누르든 똑같구나. 거래처 찾을 때에 F2번 눌러서 거래처 찾을 수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나중에 완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가지고 집에서 지금 복습하고 뭐 그런 거 절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컴퓨터가 어떤지 그냥 익숙해지고 싶어서 해보시는 거에 상관이 없는데 막 이걸 내가 왜 외워야 돼? 얘네들 어떤 거 하나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제 우리 공부는 내일부터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내일부터는 컴퓨터 실기 다음 주까지 안 해요. 자고 다음 주까지는 이제 계속 이제 실기를 안 하고 저하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 글자들 있죠. 이 글자들을 어떨 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떨 때 왼쪽 오른쪽 어디에 써야 되며 금액을 얼마 써야 되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내일 제가 하는 게 이론 같아 보이지만 실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론 문제만 풀기 위한 거는 이론 내용이다라고 말할 거고 실기는 지금 이것처럼 F2번 누르고 금액 쓰면 끝이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수업한 분 중에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74세 어르신이 있었어요. 근데 74라는 나이가 무슨 나이인지 모르겠는데 74세 분을 3번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프로그램 다루는 거는 별거 아니네 뭘 써야 되는지 알아야지. 그 이야기를 그분들도 대놓고 말해요. 독수리 타법을 해도 시험 보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 이론한다라는 느낌으로 점점 바뀌어가요. 컴퓨터를 안 만지다 보니까. 근데 우리 실기를 위한 작업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파일 가지고 지금 이 실기를 하니까 좀 불편하죠. 그래서 다음번에 지금은 안 쓸 거고 오랫동안 안 쓸 건데 제가 이 계정 과목들에 대한 설명과 금액을 전부 다 설명을 한 후에 이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분계 입력을 하고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지금 이 책이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문제 연습을 하려고 제가 쓰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불편하다면 그건 제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다시 썼을 때 불편하시면 저한테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또 다른 진도를 나가지 반복 연습은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게 제가 그냥 다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책에 있는 내용만 다 알아도 시험은 봐요. 더 다양하게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또 다른 응용 부분을 빼고 제가 차라리 우리 책 가지고만 할 수 있게 교재를 우리 가지고 있는 책으로 다음 진도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의사표현을 해주셔야지 제가 우리 지금 제가 드린 이 파일이나 이런 건 우리 수업 때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쓰는 건데 이게 불편해서 역효과가 나면 제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런 의사표현은 저한테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근데 지금 우리 책을 보면서 컴퓨터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우리 비대면 수업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파일 가지고 보는 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로 가서 이제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교재로 저도 교재 저쪽에 뒀네. 교재 34페이지로 갈게요. 교재 34페이지 자, 우리가 어제 회계상의 거래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 설명을 대략 했었었죠. 회계상의 거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계 담당자인 내가 장부에 기록해야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게 회계상의 거래예요. 장부에 써야겠네. 팔아도 당연히 써야 되고 돈이 들어와도 써야 되고 근데 물건이 없어져도 써야 되고 내가 물건이 공짜로 생겨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담당자가 장부에 기록해야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걸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일련의 규칙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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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부에 기록하는 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리는 북이라는 표현이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근데 이 북이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식 북이, 또 하나는 복식 북이. 이렇게 북이는 두 가지를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단식 북이는 전부 다 한 번 정도는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단식 북이가 어떤 거냐면 자, 우리 어릴 때에 그 단식 북이를 보면 자, 어릴 때에 우리 용돈 기입장 같은 거 써보셨죠? 이런 것들. 그럼 용돈 기입장에 보면 뭐 1월 1일 날 옆에 적을 때 뭐 용돈이다. 용돈 받았다. 그리고 뭐 1,000원 받았으면 1,000원. 뭐 이렇게 쓰고. 근데 제 기억에 뭐 반에서 엄청 똑똑한 애들은 뭐 여기에다가 뭐 입금 그리고 뭐 출금 그리고 잔액 이렇게 써서 뭐 잔액이 1,000원이다. 그러다가 뭐 1월 5일 날 과자 사 먹으면 과자 사 먹었다. 뭐 얘 500원이다. 그럼 잔액은 500원. 이런 식으로 우리 어릴 때 썼던 적 있으시죠? 그죠? 자, 그럼 혹시 이렇게 썼던 용돈 기입장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쓰고 계신 분? 저는 일기는 쓰고 계신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용돈 기입장을 어릴 때 선생님이 시켜서 한번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쓰시는 분들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이 용돈 기입장이나 가계부를 쓰는 건 엄청 좋고 중요한 행동인데 왜 이걸 우리가 안 썼을까요?
안 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잔액하고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 잔액하고 일치가 안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용돈 기입장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형식상 쓴다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지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확하게 모두 다 표현이 되어서 일치가 하지 않다라는 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입력하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 금전출납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까만색 책 같은 거 쓰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회사에선 쓰면 안 되고 그걸 쓰는 게 이런 방식인 건데 이 당식 부기는 비영리 단체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비영리 부기라고도 불러요. 이 당식 부기는 비영리 단체에서만 이 방식으로 써도 돼요. 그럼 우리 비영리 단체가 아닌 일반 영리 단체들은 우리가 다니려고 하는 회사들이나 그런 회사들은 전부 다 영리 단체예요. 그럼 그 영리 단체는 우리는 복식부기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영리부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럼 이 복식부기는 어떤 방식이냐면 얘는 거래의 이중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건 양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왼쪽에는 들어온 것을 쓰고 오른쪽에는 나간 것을 써볼게요. 왼쪽엔 들어온 거, 오른쪽엔 나간 것. 이렇게 해서 제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써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제가 500원을 주고 과자를 샀어요. 그럼 과자는 나한테 들어왔겠죠? 그럼 나한테 들어온 과자는 왼쪽에 쓰는 거예요. 과자라고. 그리고 금액이 500원이다라고 써요. 그럼 우리 과자 그냥 마트 가서 가지고 오면 되나요? 아니죠. 제 거래 이중성이라는 게 이거예요. 과자가 나한테 들어왔으면 나는 돈을 줬거나 외상했거나 혹은 공짜였거나 이런 쌍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주고 샀으면 나한테 나간 건 오른쪽에 돈이 나갔다 500원 이렇게 써주는 게 복식부기예요. 그럼 이 복식부기는 이렇게 가운데 줄을 꺼서 자, 어제 우리 재무상태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다. 이런 표현 썼는데 항상 제가 가운데 줄을 꺼면 왼쪽인 차변과 오른쪽이 대변의 금액의 합계는 일치해야 돼요. 그럼 이 복식부기의 원리는 거래 이중성을 이용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에 우리 대차 평균의 원리를 사용을 해버리면 이거는 장부가 완벽하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과자 500원짜리를 사왔어요. 그럼 내 장부 왼쪽인 차변에 과자 500원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난 500원짜리 과자 샀으니까 500원을 줘야 되는데 돈이 4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0원 주고 100원은 내일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럼 나한테서 나간 건 오른쪽에 쓸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돈이 400원 나갔다라고 이렇게만 쓰면 얘 둘이 합이 일치하지 않겠죠. 심지어는 우리는 전산이라서 컴퓨터가 얘 둘이 합이 일치 안 하고 이렇게만 쓰면은 나가려 그러면 경고창이 떠요. 너 안 맞다. 확인해라라고. 그럼 나는 차이 나는 100원을 오른쪽에 더 써줘야 일치하겠죠. 그럼 100원 내일 주기로 했잖아. 그럼 얘는 외상이다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이렇게 써두면 내 장부에는 과자가 들어온 것과 돈 400원 나간 것과 외상 100원 생긴 게 서로 전부 다 들어오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자, 장부에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외상 100원을 갚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돈 100원을 주면 나한테서 100원이 나가겠네? 그럼 대변에 돈 100원이 나간다라고 쓰고, 그럼 반대쪽에는 이 돈 왜 줬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외상값 갚았잖아요. 그럼 외상값 갚았다 100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우리 복식북이에요. 복식북이. 그럼 원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자, 근데 혹시 자, 우리 선행학습이 되어지신 분들 있죠? 전공자분이나 관련과 나오신 분들, 관련과 나왔는데 분계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과거 기억을 전부 다 잊으세요.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분계 원리는 엄청 단순해요. 단순한 부분을 짚고 들어가서 그냥 쓰면 되는데 일기처럼. 근데 거기에 다른 생각을 엎으면서 얘가 차변되면 틀리고 금액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분계는 쓰는 거예요. 내가 우리 회사에 돈이 들어가거나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아니면 나가야 될 상황을 내가 만들었거나 외상으로 사와서, 혹은 내가 외상으로 물건 팔아서 들어올 상황이 될 거다, 이런 거를 우리가 두 번 양쪽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럼 한쪽은 메인 되는 거래, 한쪽은 그 반대쪽에 이유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를. 자, 그럼 지금 제가 들어온 것 나간 것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이 들어왔다 나왔다 나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 돈이나 물건 같은 재산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잡은 게 뭐냐면, 지금 들어온 것 나간 것 이 둘의 기준은 자산을 가지고 잡은 거예요. 지금 자산이 나가면 오른쪽에 쓴 거고 들어오면 왼쪽에 쓴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첫 시작 잡는 위치 잡는 건 자산을 가지고 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돈이 나갔다,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다, 보통 예금에 돈이 나갔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시험 문제도 끝에 항상 적혀 있어요. 돈을 줬다, 어떻게 줬다, 아니면 외상했다, 언제 주기로 했다, 카드 긁었다. 한 돈 주고 받는 거는 무조건 끝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를 잡을 건데, 그럼 제가 들어온 걸 왼쪽에 쓰고 나간 걸 왜 오른쪽에 쓰겠다라고 했냐면, 자, 우리가 장부에 쓴 걸 가지고 그대로 재무제표까지 다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그대로 재무제표까지 다 만들어질 건데, 자, 어제 우리 재무상태표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 그림도 만들어뒀는데, 어제 재무상태표를 생각을 해보면, 자,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자리가 차변이 왼쪽이었어요, 오른쪽이었어요? 왼쪽이었죠. 얘 자리가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부채하고 자본이, 오른쪽 대변이 자기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걔네를 썼잖아요. 우리 차변 왼쪽에 자산 입력하고 대변 오른쪽에 부채하고 자본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 그거 기억하셨으면 오늘 수업은 성공인 거예요. 오늘 제가 제일 원하는 게 그거였거든. 여러분은 영원히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자산의 자리는 차변이고 부채와 대변의 자리는 오른쪽 대변이라는 건 영원히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장부의 원리는 뭐냐면, 자기 자리에 쓰면은 더해져서 늘어나고 증가하고, 반대쪽에 쓰면은 금액이 감소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쪽에 쓰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쓸 때 과자를 왼쪽에 쓴 건 내 재산인 과자가 늘어난 거예요, 내한테. 그런데 돈이 나가니까 오른쪽에 쓴 거예요. 나한테. 왜냐면 얘는 내 재산들이니까. 돈도 내 재산이지만 과자든 무슨 물건이든 산 것도 내 재산이겠죠. 그죠? 그럼 지금 자기 자리에 쓰면은 얘가 증가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자산을 왼쪽에 쓰면은 자산이 증가가 되고, 자기 자리인 반대인 오른쪽에 쓰면은 자산이 감소를 하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부채의 자리는 오른쪽 대변이에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생각도 안 하게 자연스럽게
부채라는 걸 여기 쓰는 걸 봤어요. 자, 우리 빚이나 외상은 부채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방금 내가 500원짜리 과자를 사면서 400원 돈을 주고 100원은 외상했다라고 썼잖아. 그죠? 그럼 이 100원의 빚이 생겼죠? 부채가 생긴 걸 제가 오른쪽에 그냥 자연스럽게 쓴 거예요. 일부러 부채 자리가 대변이다라고 생각하고 쓴 게 아니고 그냥 얘는 외상이다라고 썼는데 내장부에는 부채 100원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외상값 갚으려고 돈을 주니까 준 이유가 외상이라 썼지만 이젠 나한테 빚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 자리에 반대쪽에 쓰면 얘가 부채가 감소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메인인데 자기 자리에 반대쪽에 쓰게 되면 얘가 다 자기 자리들인데 자기 자리 쪽에 쓰면 증가를 하고 반대쪽에 쓰면 감소하는 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장부에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외우고 의식하고 쓰라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항상 자산을 가지고 기준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자산. 지금 이 앞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자 샀어요. 그럼 과자 나한테 들어왔네. 들어온 거 왼쪽에 쓰고 돈 줬어요. 돈 나간 거 반대쪽 썼는데 반대쪽은 돈이 나갔기 때문에 돈이 먼저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래쪽은 돈은 일부만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과자 샀다라는 걸 쓰고 그럼 과자 500원짜리 샀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 400원만 주고 나머지는 외상했다라고 상황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외상값 갚을 때도 외상값 갚는다 생각해도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준이 많이 빨리 올라간 거예요. 그 필요 없이 돈 줬대. 왜 줬니? 반대쪽의 이유로 외상값 갚았다라고 써주면 장부는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제가 표현한 게 외상값 갚았대. 그럼 외상 지우려고 바로 왼쪽에 써도 부채 감소니까 지워지는데 나중에 돈 갚는데 안 갚아도 된다고 할 수 있거든. 그럼 돈 안 나가도 얘가 이렇게 지워질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점점 가면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런 원리를 가지고 갈 건데 내일 저하고 이 원리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원리를 다 정리를 하고 설마 근데 우리 장부에 과자다 돈이다 이렇게 쓸까요? 그럴 일은 절대 없겠죠. 그럼 이제 우리 오늘 공부했던 계정 과목이라는 것들이 우리는 사실 998번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건 한 100개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떨 때 이 계정 과목을 선택하고 어떨 때에 이제 왼쪽에 차변에 쓸 거냐 오른쪽에 쓸 거냐 그리고 그 금액을 실제 얼마를 쓸 거냐라는 걸 저하고 같이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내일 저를 만났을 때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왼쪽은 차변이고 오른쪽은 대변이다. 그리고 우리 자산의 자리는 왼쪽 차변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내일 수업 시작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도 나가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마지막 또 체크합시다.